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부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러한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혈압약과 함께 섭취한 뒤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도라지는 체내에서 흡수되는 철분의 양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부족한 사람이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도라지 좋아하시나요? 도라지는 무침이나 도라지차, 도라지즙으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도라지는 그 독특한 맛과 함께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효과들이 많다는 것 아실까요? 오늘은 도라지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또 도라지에 대한 우리 건강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라지의 효능은 바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도라지가 기관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도라지는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거담작용, 즉 가래를 없애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도라지는 폐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음식으로 예로부터 사랑받아왔습니다. 혹시 사포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홍삼에 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라지에도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사포닌은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기침이나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는 증상에 특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에 쌓여있는 불순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겨울철에 건조한 공기나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기침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목이 칼칼하거나 인후염 증상에 시달릴 때도 유용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가 있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도라지차를 권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이제부터는 목이 칼칼하거나 기관지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실 때 도라지 한번 드셔보시는 것 어떨까요? 두 번째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더 좋다는 옛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까 알려드린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외에도 도라지에는 여러 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도라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도라지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도라지와 같은 흰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잔틴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세균과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여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도라지를 자주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도라지의 대단한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도라지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긋하고 쌉쌀한 도라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참 놀랍죠. 도라지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도라지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항암작용을 해서 세포의 변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염작용을 통해서 몸의 염증 수치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에 따르면 도라지 추출물로 실험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실험 결과는 도라지 추출물이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폐암세포에도 성장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또 다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는 도라지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도라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라지의 효능으로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도라지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도라지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니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도라지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도라지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도라지의 사포닌과 플라티코딘 D 성분이 체지방 감소와 지방 배출을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도라지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도라지는 노화 방지와 피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는 놀라운 건강 효능이 있는 식품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잘못 섭취하거나 특정한 체질의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도라지 섭취법과 도라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도라지가 독이 될 수도 있는 첫 번째, 바로 도라지와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혈압약과 함께 섭취한 뒤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도라지는 체내에서 흡수되는 철분의 양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라지를 섭취할 때는 철분 보충제나 기타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도라지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바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의 섭취입니다. 도라지가 소화에 안 좋다니 놀라셨나요?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도라지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도라지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도라지를 좀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배탈이 나거나 또 설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한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도라지 섭취를 자제하거나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찬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몸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분들이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도라지의 섭취는 체질에 맞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아주 좋지만, 만약 평소에 찬 성질의 음식을 자주 피하고 있다면 도라지를 섭취하기 전에 체질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고요. 체질에 잘 맞지 않다면 도라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량을 섭취해보고 그 후에는 반응을 살펴보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도라지를 끓여서 차처럼 마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라지를 먹을 때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이 음식들을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능을 보완하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이 도라지와 잘 어울리는지 궁금하신가요?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찰떡궁합은 도라지와 사과입니다. 도라지와 사과는 궁합이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가 가진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 그리고 사과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과 여러 영양 성분들이 결합하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의 달콤한 맛이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을 완화시켜 주어서 맛도 좋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라지를 사과와 함께 갈아서 먹거나 혹은 도라지 차에 사과 조각을 넣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라지와 함께 먹기 좋은 두 번째 추천할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배와 도라지의 궁합은 아주 유명하죠. 배는 도라지와 함께 섭취할 때 기관지의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도라지의 효능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도라지와 배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을 줄이고 기관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배와 도라지를 함께 넣고 끓여서 차로 마시면 감기 예방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영양뿐만 아니라 배의 달콤함이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특히 쌀쌀한 겨울철 배와 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보양만큼 좋으니 꼭 챙겨 드셔야겠죠. 도라지와 환상의 짝꿍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도라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데요. 생강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촉진하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도라지의 효능을 더욱 잘 살려준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우려서 차로 한번 마셔보세요. 도라지와 찰떡궁합인 음식이 있으면 도라지와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도 있겠죠. 도라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음식의 궁합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도라지와 함께 먹을 때 피해야 할 식품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 중에 하나인데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도라지의 효능이 잘 전달이 되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하는데 돼지고기와 도라지를 함께 먹으면 도라지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라지와 돼지고기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아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라지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술은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상쇄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시중에 도라지로 만든 도라지주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건강에는 술과 도라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도라지에 있는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도라지를 섭취하면 간에 과하게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술은 면역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라지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꼭 술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겠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특정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바로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있다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또 한 번 걸리면 아시다시피 완치되기가 정말 어려운 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예방하는 행동을 통해서 암 발생을 약 33%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보관했던 어떤 음식 용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암세포를 늘리는 최악의 음식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암은 보통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도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여기저기 빠르게 침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 각 부위에 확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인데, 정상적으로는 이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이나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이 되면 스스로 죽어서 세포가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에 의해서 전반적인 세포의 숫자가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없어져야 될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주위 조직과 장기로 침투를 해서 암을 만들게 되고 기존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유전, 생활 환경, 스트레스, 음식들 여러 가지 이유가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음식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보통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죠. 플라스틱 용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져 있는 삼각형 표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약간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고 활용하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예요.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하고 박테리아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나 물을 사 먹고 이 병이 아깝다고 다시 이거를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이거를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아주 잔뜩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와서 음식에는 자주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우리가 랩을 씌우거나 혹은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들 많이 하시죠. 이제부터라도 많이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해서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고 튼튼하고 내열성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어서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이고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애기들 젖병, 반찬통, 보온병, 또 이불솜 이런 곳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 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은 좀 약해서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하게 돼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서 이 용기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들만 잘 구분하면 암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고기가 아니라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조피린이 나오게 돼요. 또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이 벤조피린이 함유가 돼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긴 벤조피린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사실 딱 그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100% 예방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화구이 같은 많이 태우는 방식은 안 드시는 걸로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많이 발생을 하지만 사실 누룽지 같은 게 탈 때도 소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이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화합물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게 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사실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 많은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암의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햄철분이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1군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많이 먹을 이유는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 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 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캔디 등이 있고요. 2018년에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만 증가시켜도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약 12%나 크게 증가를 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많지만 반대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게 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죠.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우리가 오래 먹을 양을 사서 집에 놔두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 감자에 있는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게 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감자를 보관하는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를 이용해서 보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만 두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에 물에 한 15분 정도만 담가 두셔도 이 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다음에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고 그 특유의 고소한 향미가 있기 때문에 향과 맛을 살려주죠. 불포화 지방산이 약 80%를 이루고 있고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짙은 병에 담아서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시면 약 최대 2년 정도까지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약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시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만약에 과한 열을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산패가 진행될 수 있어서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을 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그래서 마늘을 살 때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마늘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 시에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특히나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사실 다져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을 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 바닥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고 냉장실에 보관해 주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에 도달해서 대장에서 이눌리는 유익균들이 발효하면서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같이 해줘요. 이런 작용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당뇨병 환자들이 우엉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또한 우엉에는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억제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요리와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엉. 저는 어렸을 적에 우엉 특유의 식감과 향이 강해서 손도 많이 안 갔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엉의 향이 좋아져서 이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가 되는데 달짝지근하게 졸여 먹고 김밥에도 항상 우엉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식탁에 이렇게 친숙한 우엉은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노년 건강 증진에 좋다는데 우엉의 효과와 왜 우엉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우엉에는 어떠한 영양소가 풍부한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엉은 당뇨병 환자분들께 아주 유익한 식품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에 도달해서 대장에서 이눌리는 유익균들이 발효하면서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같이 해줘요. 이런 작용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당뇨병 환자들이 우엉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또한 우엉에는 크로미나른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크로미나는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억제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식품에는 크롬 미네랄이 필수로 들어가 있죠.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엉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엉에 혈당 관리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죠? 우엉의 엄청난 효능 두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우엉과 다이어트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우엉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리그닌은 불용성의 식이섬유로 장의 해독을 도와줘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엉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100g당 오이의 5배나 된다는 사실. 이 불용성 식이섬유인 리그닌은 장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성분들은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불용성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앞서 설명드린 우엉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 또한 장에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돼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줘요. 그뿐 아니라 반대로 해로운 균들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의 건강이 개선되면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고 장내 독소가 제거돼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엉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죠. 우엉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먼저 우엉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B1과 B2는 또 세포 대사에도 관여해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때 원활한 세포 대사는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이 우엉에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있는데 이 성분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요. 우엉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플라보노이드란 성분 또한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조절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노년층에서 혈액순환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데 우엉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니 꼭 자주 드시는 게 좋겠죠. 우엉의 효능 네 번째는 간 해독작용이에요. 우엉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식물로 옛날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어 왔는데 우엉은 고대 중국에서는 약용식물로 많이 사용되었고 중국 전통의학에서 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되었어요. 우엉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맛도 좋은 우엉에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성분들은 간 해독작용에도 좋은 역할을 해줘요. 우엉에 포함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간의 지방 축적을 예방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이 성분은 식물 스테롤로 알려져 있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간에서 담즙 생성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때 간 내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소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엉에는 실리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 실리카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간은 콜라겐을 생성해서 간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실리카는 간에서 담즙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을 해줘요. 소화작용도 도와주고 독소도 같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서 간에서 독소를 결합해서 우리 몸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엉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우엉의 뿌리에 함유된 또 천연 화합물인데 사포닌은 간을 보호하고 간세포를 자극해서 해독작용을 촉진해줄 수가 있죠. 또한 간 내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 해독에 좋은 우엉, 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엉을 꼭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은 우엉은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더 건강에 좋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건강도 맛도 더 좋아지는 환상의 궁합 음식 뭐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엉과 환상의 짝꿍은 바로 고기예요. 우엉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우엉에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고기의 단백질과 함께 소화를 돕는 효과를 줘서 우엉의 고기는 지방을 중화시키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고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엉과 고기를 함께 볶거나 구워서 먹으면 좋은데 우엉의 향이 고기에 적절하게 스며들어서 맛도 한층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으니 한번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 우엉과 환상의 궁합은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인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엉 또한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인데 우엉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데도 도움을 줘요. 또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양파에 포함된 케르세틴 성분은 우엉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우엉과 양파를 함께 볶거나 찌개로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되죠. 우엉은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잘못 섭취하면 몸에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우엉을 먹기 전 주의할 점은 약물과 상호작용이에요. 우엉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칼륨 섭취가 과도하게 되면 혈압약과 상호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우엉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과도하게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우엉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성분과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혈압을 더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간혹 기운이 빠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또한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우엉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또 임산부의 섭취예요. 우엉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이야기는 연구 근거와 전통적으로 구전되어 왔는데 우엉에는 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쿠마린은 혈액 응고를 억제할 수도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쿠마린이 자궁 수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동물 시험이나 시험관 연구에서의 결과라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데 혹시나 만약 임신 중에는 자궁 수축이 발생할 경우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으니 몸을 조심해야 되는 임신 중인 여성분들이 우엉을 섭취하는 경우는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드시더라도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다량으로 섭취하지 않고 소량 섭취를 권장드려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우엉을 섭취한 후에 자궁 수축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위에 임신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잊지 말고 알려드려야겠죠. 몸에 좋은 우엉 꼭 신선하고 상태가 좋은 것으로 골라 드셔야 되는데 신선한 우엉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우엉 고르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엉을 고를 때 껍질이 깨끗하고 단단한 우엉을 선택하세요. 신선한 우엉은 껍질이 깨끗하고 매끄러워요. 껍질에 상처나 주름이 없고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우엉이 신선한 것인 거고 반면에 껍질이 갈라져 있거나 흐물거리는 우엉은 오래된 것이라 피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우엉의 색깔 또한 중요한 선택 방법인데 우엉이 균일하고 밝은 갈색을 띠고 있다면 신선한 거고 색이 너무 어두운 우엉은 보통 오래된 것이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 우엉 끝부분이 너무 말라있거나 물러있다면 신선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끝부분까지 꼭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우엉을 고를 때 또 중요한 점은 껍질이 있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우엉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갈변도 빠르게 일어나요. 판매점에서는 이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 회백제를 사용해서 하얗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이 있는 우엉을 고르시는 게 좋고 껍질을 다 벗기지 마시고 적당히 남겨 같이 드시면 껍질에 있는 좋은 성분이 우엉의 영양을 더해줘서 더욱 영양소를 풍부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